단장님은 돈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저는 돈을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개념이 자산을 축적했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자산은 축적했죠. 네, 근데 돈, 캐시? 저도 이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께 저는 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는 그렇게 재무설계 상담을 하고 영업을 했는데도 단내리기 효과 또는 편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정관념을 쉽게 깨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험을 가입시키고, 저도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유지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영업을 7년차, 8년차 할 때까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머릿속엔 여전히 부동산 이게 강력했어요. 부자는 부동산이 있어야 부자지. 이게 너무 강한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제가 20년에 양평, 가평, 청평 고일 때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돈을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 능력 대비 과한 걸 구매했고, 여기에 따른 금융이자, 그러니까 금융비용이라고 하죠. 2020년에 했으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미친 금리 인상 0.25%, 0.5% 하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3%대까지 치솟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출이자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냐면, 이것은 돈을 못 모으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쪽에 상업용 부동산들이 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이게 뭐 몇 배 튀기가 되면 난 돈을 벌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리스크거든요. 불확실성. 근데 실제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보니까 확실하게 돈을 모으는 방법들을 선택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이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유동자산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 건 금융자산이 많아요. 근데 이 금융자산은 또 어떻게 모으냐? 그러니까 성공적인 저축을 위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가 목적성, 두 번째가 분산성,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강제성이거든요. 성공적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선 이 강제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모으냐라고 했을 때, 저도 지금 몇 년 전부터 늦었지만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와이프한테 이체하는 거예요. 저보고 돈을 모았냐? 나는 아직도 그 부동산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네.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와이프한테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저희 와이프는 또 막 주식 이런 건 모르거든.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강제적으로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빵꾸가 나든 뭐가 되든 뭐 대출자가 올랐든 우리 와이프는 그건 신경 안 써. 그건 내 경제거든. 근데 내가 중간중간 물어보면 꽤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은, 무조건 저축의 첫 번째 성질은 강제성이다. 내가 쓰고 남는 걸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는 거를. 그래서 돈을 어떻게 모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건 WISE예요. WISE. W-I-S-E. 그러니까 wage, 임금을 받으면 그 다음 I잖아요. 인슈런스, 위험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S, 세이빙, 저축하고, 그 다음에 E, enjoy,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사실 부의 메커니즘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쓰고 enjoy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저축했다가 그 중에서도 남으면 보험을 들고, 이런 거라면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신혼집도 있고 부동산을 하면서 현금이 박살이 나가요. 근데 남는 건 결국엔 금융자산으로서 살아있는 보험밖에 없더라고. 왜? 보험은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는 저축이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깨면 원금을 안 돌려줘. 적금은 언제 깨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고, 심지어 이자까지 주니까 너무 쉽게 깨버리지만, 사람들이 뭔 일만 있으면 깨버리지만, 보험은 일단 본전 생각이 나니까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금융자산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 2가지예요. 보험에 있거나 아니면 물린 주식에 있거나. 못 빼는 것들. 그러니까는 저는 늘 말씀드린 게, 고객한테 연금보험을 권유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연금보험을 가입해라. 정 부담스러우면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작게 가입해서, 여유가 될 때 50만원 또 가입하고, 또 20만원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비과세 하면 150만원 채워라. 대부분 누가 비트코인으로 벌었네, 누가 아파트로 벌었네 하지만, 연금보험을 내가 한 20년에 걸쳐서 딱 한 사이클만 월납 150을 돌리는 사람이면 누구한테도 나중에 재테크에서 안 질 거예요. 누구보다 많은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누구보다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저축, 그 중에서도 연금보험으로 설계사들도 저축하는 걸 제가 강력 추천한다는 거죠. 단장님도 실제로 적금 많이 깨셨어요? 저는 적금을 든 적이 없어요. 야, 적금 30만 원, 50만 원 들어서 뭐해? 부동산 구매하고, 내가 원리금, 대출,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200, 300?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400을 번다. 근데 싱글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살고, 이거 아파트 사가지고 이걸로 나 돈 버는 거지. 인생 한 방 아니야? 이게 엄청 컸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이거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그냥 다 맞은 거지 뭐.
그래서 막 대기업 다녀서 둘이 부부 합산 연봉 막 1억 3천 넘어가는데 남편 파산하러 가고 막 여기 송파 헬리오시티 사태나 장미 아파트 사태들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나오지. 저축의 삼성지 아까 강제 전에 앞에 분산이라고 했잖아요. 분산도 잘 해놔야 되는 거고, 부동산에 쳤으면 이만큼의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장기 자산이 있으면 단기 자산도 있어야 되고 중기 자산도 있어야 되는 거고, 목적이 마지막으로 부여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금의 목적은 뭐예요? 단기적으로 다가오는 이벤트들,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 중기 자산은 뭐예요? 나중에 대출금을 갚거나 아파트를 샀을 때, 또는 뭐 좀 중기적으로 한 7, 8년을 보고 좀 좋은 차를 현금으로 구매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내 집을 확장할 때 뭐 보증금을 보탠다든가 이런 것들이고, 장기 자산은 은퇴, 노후, 아이들 교육자금 이런 거라면 여기에 각각에 맞는 금융상품을 분산해 놔야지, 이거를 부동산에만 몰빵치거나 주식에만 몰빵치거나 이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벌어지면 너무 좋겠지. 안 벌어지면 너무 좋겠지만은 벌어지면 나락을 간다. 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래요. 하도 해킹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지만 달러도 마찬가지고,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원화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 그다음에 국내 채권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산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분산해서 가지고 있냐가 실제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척도가 되는 거지.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한,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잠정적으로 돈을 오늘 얼마만큼 모아야 되고 아니라 내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라면 각 기간별로도 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분산하고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강제성을 부여해서 모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보문고 가서 경제서들 펼쳐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